교도소 정문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익숙한 실루엣이 서 있었다. JS그룹의 회장 강태민. 그녀의 법적인 남편이자 그녀를 이 지옥으로 밀어넣은 남자였다. 그는 최고급 맞춤형 코트를 입고 있었고 구두는 먼지 하나 없이 반짝였다. 그 모습은 이곳의 황량한 풍경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그가 이곳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는 지원을 보자마자 시계를 확인했다. 기다림이 지루했다는 듯한 노골적인 불쾌감이었다. 태민은 그녀에게 다가오지 않았다. 대신 그의 비서가 서류 가방을 들고 종종 걸음으로 다가와 지원의 앞에 섰다. 비서는 감히 그녀와 눈을 맞추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지원은 봉투를 받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자신을 경멸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강태민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죄책감이나 연민조차 없었다. 오직 귀찮은 일을 처리하러 온 사람의 냉담함 뿐이었다. 강태민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겨울바람처럼 차가웠다. 서명해. 시간 끌 것 없잖아. 그가 턱짓으로 가리킨 것은 비서가 들고 있는 서류 봉투였다. 지원은 그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가 감옥에 있는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면회를 오지 않았다. 대신 변호사를 통해 그녀의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빼앗아갔다. 그리고 오늘 그는 이혼 서류로 그녀의 출소를 축하하고 있었다. 지원은 천천히 봉투를 받아들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얼어붙은 듯 했지만 떨리지는 않았다. 그녀는 봉투를 여러 내용을 확인했다. 이혼 합의서, 위자료는커녕 그녀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마저 포기한다는 조항이 교묘하게 포함되어 있었다. 모든 것은 강태민과 그의 내연녀 오유라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었다. 그녀가 3년 전 JS 그룹의 자금을 횡령했다는 누명을 썼을 때 그 증거를 조작한 것이 바로 이 두 사람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태민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거만하게 팔짱을 끼고 있었다. 이제 다 끝났어. 한지원. 넌 더 이상 JS그룹의 안주인도 내 아내도 아니야. 네가 감옥에서 썩는 동안 유라가 내 자리를 완벽하게 대신했지. 그러니 조용히 서명하고 사라져. 그게 네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배려야. 그의 말에는 승리자의 여유가 넘쳤다. 그는 지원이 절망하고 울고 매달릴 것이라 예상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원은 예상과 달랐다. 그녀는 비서에게 손을 내밀었다. 펜, 그녀의 목소리는 3년 만에 내는 첫마디처럼 거칠었지만 단호했다. 비서가 황급히 만년필을 꺼내 건넸다. 지원은 서류를 딱딱한 벽에 대고 망설임 없이 자신의 이름을 적어내려갔다. 한지원.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에게 배신당하고 청춘을 도둑맞고 모든 것을 빼앗긴 이름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가 복수를 다짐하게 한 이름이기도 했다. 서명이 끝난 서류를 태민에게 돌려주자 그의 얼굴에 순간적인 당혹감이 스쳤다. 그녀의 반응이 너무나도 담담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 초라한 전과자가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부리며 발악할 줄 알았다. 하지만 지원의 눈은 죽어있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그 눈은 마치 심연처럼 깊고 고요했으며 그 안에는 태민이 감히 헤아릴 수 없는 무언가가 번뜩이고 있었다. 태민은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서류를 낚아챘다. 좋아, 현명한 선택이야. 이제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네가 갈 곳은 어디에도 없을 테니 얌전히 살아. 그는 마지막 경고를 날리고 돌아서서 자신의 차로 향했다. 최고급 세단인 제네시스 G92 그의 지위를 과시하듯 부드러운 엔진 소리를 내며 대기하고 있었다. 그는 차에 올라타기 직전 마지막으로 그녀를 돌아보았다. 지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얇은 옷 뒤로 차가운 바람이 몰아쳤지만 그녀는 조금도 움츠러들지 않았다. 태미는 코웃음을 쳤다. 결국 그녀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짓밟을 수 있는 존재. 그는 더 이상 볼 일 없다는 듯 차에 올라탔고 차는 미끄러지듯 교도소 앞을 빠져나갔다. 그가 떠난 자리에는 희미한 배기가스와 한지원의 차가운 분노만이 남았다. 지원은 한동안 태민의 차가 사라진 방향을 응시했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슬픔도 절망도 아닌 차가운 조소였다. 강태민, 그는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오만하고 어리석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는 모든 것을 잃기 직전이었다. 지원은 그가 자신에게서 빼앗아 간 것들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되찾을 시간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교도소 앞 정막을 깨고 육중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방금 전 태민이 타고 갔던 G90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압도적인 존재감이었다. 검은색 마이바흐 S680 모델이 소리 없이 다가와 지원의 바로 앞에 멈춰섰다. 차량은 완벽하게 관리되어 거울처럼 빛났고 주변의 황량한 풍경과 어우러져 비현실적인 느낌마저 자아냈다. 운전석이 아닌 뒷좌석 문이 먼저 열렸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중년의 남성이었다. 그는 강태민과는 다른 종류의 위압감을 풍겼다. 태민의 것이 과시적인 부와 권력이라면 이 남자의 것은 오랜 세월 동안 다져진 감히 넘볼 수 없는 깊이와 무게였다. 그는 화영그룹의 회장 권민준이었다. JS그룹의 유일한 경쟁자이자 대한민국 재계의 숨겨진 실세. 그는 차에서 내려 지원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한지원 이사님.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지원은 그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권민준의 눈에는 그녀의 과거가 아닌 그녀의 미래를 보고 있는 듯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는 지원의 능력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JS그룹을 실질적으로 키워낸 것이 강태민이 아닌 바로 한지원이라는 사실을 아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다. 지원은 아까 강태민에게 보여주었던 것과는 다른 진짜 미소를 지었다. 차갑지만 매혹적인 미소였다. 아닙니다, 회장님.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그녀는 더 이상 수임번호 4077이 아니었다. 그녀는 3년 전의 한지원도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한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그녀는 교도소에서 지급한 낡은 보따리를 바닥에 버렸다. 권민주는 직접 마이바흐의 뒷좌석 문을 열어주었다. 태민이 그녀를 차가운 길바닥에 버리고 갔다면 권민주는 그녀에게 새로운 세계로 가는 문을 열어주었다. 지원은 망설임 없이 허리를 펴고 당당하게 차에 올랐다. 부드러운 가죽 시트가 그녀의 몸을 감쌌다. 차 문이 닫히는 소리는 묵직하고 견고했다. 그것은 과거와의 완벽한 단절을 의미하는 소리였다. 마이바흐는 부드럽게 출발했다. 지원은 사이드미러를 통해 자신이 3년을 보냈던 회색빛 건물이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금 전 강태민이 사라졌던 길을 향해 눈을 돌렸다. 강태민, 그녀가 나지막이 읊조렸다.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녀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지옥에서 돌아온 그녀의 복수극은 이제 막 서막을 올린 참이었다. 권민주는 말없이 그녀에게 따뜻한 차가 담긴 텀블러를 건넸다. 마이바흐의 내부는 외부의 냉기와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었다. 차량은 소음 하나 없이 서울의 복잡한 도로를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한지원은 3년 만에 마주하는 바깥 세상의 풍경을
무감각하게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고 도시는 여전히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그녀의 부재 따위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했다는 듯이. 권민준 회장은 운전기사에게 목적지를 말한 뒤 지원에게 시선을 돌리지 않고 정면을 응시하며 조용히 말했다. 교도소에서의 시간은 어땠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니었다. 그녀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혹은 얼마나 더 강해졌는지를 확인하려는 의도가 담긴 질문이었다. 지원은 창밖으로 시선을 고정한 채 대답했다.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다. 권민주는 그제야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찰나의 흥미가 스쳤다. 그는 절망에 빠진 피해자가 아니라 칼을 갈고 있는 전사를 데려온 것임을 직감했다. 차량은 한강을 가로질러 서울에서 가장 보안이 철저하고 호화로운 주상복합 건물 더 헤리티지의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했다. 그들은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 펜트하우스로 향했다. 문이 열리자 압도적인 공간이 펼쳐졌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JS 그룹의 본사 건물도 저 멀리 장난감처럼 보였다. 인테리어는 미니멀했지만 사용된 자재 하나하나가 최고급이었다. 권민준이 코트를 벗어 집사에게 건네며 말했다. 여기가 한의사, 아니 한지원 씨가 앞으로 지낼 곳입니다. JS 그룹의 모든 동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는 거실 중앙에 거대한 테이블을 가리켰다. 그 위에는 최신형 컴퓨터 장비들이 이미 설치되어 있었다. 강태민은 당신이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로 나앉을 거라 생각했겠죠. 그는 당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아니, 애초에 이해조차 못했죠. 지원은 그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회장님께서 저를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JS 그룹의 경쟁자는 많습니다. 왜 하필 저입니까? 그녀는 이 거대한 호의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알아야 했다. 권민주는 희미하게 웃었다. 강태민은 JS 그룹을 상속받았지만 JS 그룹을 지금의 위치로 만든 것은 당신입니다. 5년 전 화영과 JS가 사활을 걸고 맞붙었던 피닉스 프로젝트 입찰권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이겼다고 생각했던 그 싸움을 뒤집은 것이 당신이었죠. 그는 테이블로 다가가 태블릿을 켰다. 화면에는 3년 전 지원의 횡령 사건 관련 자료들이 나타났다. 나는 그때부터 당신을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재판 기록을 전부 검토했죠. 완벽하게 조작된 증거들. 강태민과 오유라가 당신을 제거하기 위해 만든 작품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구축한 자금 흐름을 역이용해 당신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JS그룹의 비자금 통로를 만든 것이 당신이었으니 그것을 횡령한 것도 당신이라는 논리였죠. 지원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녀는 강태민을 위해, 회사를 위해 위험한 자금주를 관리했다. 그것은 오너 일가의 승계 작업을 위한 필요악이었다. 하지만 태민은 그녀의 충성심을 배신하고 내연녀인 오유라와 공모해 그녀가 그 비자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처럼 꾸몄다. 법정에서 태민은 눈물을 흘리며 피해자 행세를 했고 오유라는 거짓 증언으로 그녀에게 마지막 비수를 꽂았다. 권민준이 말을 이었다. 강태민은 당신이라는 엔진을 스스로 떼어냈습니다. 나는 그 엔진을 내 차에 달고 싶은 것뿐입니다. 화영그룹은 당신에게 JS그룹을 무너뜨리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을 제공할 겁니다. 자본, 인력, 정보, 그리고 새로운 신분. 그가 집사에게 눈짓하자 집사가 깔끔한 정장이 담긴 슈트 케이스와 새로운 신분증이 담긴 서류 봉투를 가져왔다. 지원은 봉투를 열었다.
한지수, 한지의 HA수 화영그룹 전략기획실 실장. 사진 속의 인물은 머리를 짧게 자르고 날카로운 안경을 쓴 낯설지만 익숙한 얼굴이었다. 오늘부터 당신은 한지원 수감자가 아니라 화영의 한지수 실장입니다. 교도소에서 나온 한지원은 공식적으로 잠적한 것으로 처리될 겁니다. 강태민은 당신이 어딘가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다고 믿게 되겠죠. 지원은 신분증을 내려다보았다. 이것이 그녀의 새로운 갑옷이었다. 그녀는 3년간 교도소 독방에서 수천 번도 더 복수의 시뮬레이션을 그렸다. 강태민의 경영 스타일, 그의 약점, 그리고 오유라의 탐욕까지 모든 것을 분석했다. 그녀는 법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방식으로 정의를 구현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권민주는 그 계획을 완성할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좋습니다. 회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지원이 말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는 파트너입니다. JS그룹을 무너뜨린 후 JS의 핵심 자산에 대한 소유권은 제가 갖겠습니다. 제가 원래 받아야 할 몫이니까요. 그녀의 당돌한 요구에 권민주는 오히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역시 내가 본 그대로군요. 좋습니다. 한 실장. 당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시죠. 지원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펜트하우스에 마련된 샤워실로 들어가 지난 3년간의 때를 씻어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가위로 자신의 긴 머리를 거침없이 잘라냈다. 교도소에서 지급된 낡은 옷을 벗어 던지고 한지수 실장의 몸에 꼭 맞는 검은색 슈트를 입었다. 핏기 없던 얼굴에 가벼운 화장을 하자 과거에 유순했던 이미지는 사라지고 냉철한 전략가의 모습이 드러났다. 그녀가 다시 거실로 나왔을 때 권민주는 이미 떠나고 없었다. 펜트하우스는 오직 그녀와 그녀를 보좌할 최소한의 인력 그리고 JS그룹을 향한 거대한 전쟁 지휘 본부가 되었다. 지원은 거대한 화면 앞에 섰다. 화면에는 JS그룹의 복잡한 조직도와 재무제표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목록이 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다. JS건설 제주 리조트 개발 사업. 그녀가 나지막이 읊조렸다. 이 프로젝트는 강태민이 최근 오유라에게 맡긴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사업이었다. 그는 자신의 정부에게 능력을 증명할 기회를 주고자 했지만 오유라는 그럴 깜냥이 못 되었다. 지원은 이 사업의 자금 조달 계획서에 숨겨진 치명적인 결함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오유라, 네가 받은 첫 번째 선물이 내 무덤이 될 거야. 지원은 즉시 내부망을 통해 화영그룹의 자금 운용팀에게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였다. 3년의 공백이 무색할 만큼 그녀의 두뇌는 날카롭게 작동했다. 지옥에서 돌아온 복수의 화신은 이제 막 첫 번째 칼을 뽑아 들었다. 강태민과 오유라는 아직 자신들의 안락한 성에서 자신들이 묻어버렸다고 생각한 유령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더 헤리티지 펜트하우스의 거실은 완벽한 전쟁지휘 본부로 변해 있었다. 한지원, 아니, 이제는 한지수 실장이 된 그녀는 거대한 월스크린 앞에 서 있었다. 화면에는 JS그룹의 복잡한 재무 구조가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것은 3년 전 그녀가 강태민을 위해 직접 설계한 비밀스러운 자금 통로였다. 코드네임 판도라, 합법적인 거래와 불법적인 비자금 사이를 교묘하게 오가며 JS그룹의 막대한 현금을 세탁하고 축적하는 시스템이었다. 그녀는 이 시스템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모든 유령 회사의 이름, 모든 차명 계좌, 심지어 해외은행의 담당 매니저 이름까지.
강태민은 그녀가 사라진 후에도 이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가 얼마나 오만하고 게으른지 증명하는 부분이었다. 그는 자신이 이 복잡한 금고의 유일한 주인이라고 착각했지만 열쇠를 만든 사람은 바로 지원 자신이었다. 지수의 시선이 화면의 한 지점에 고정되었다. JS 건설, 제주 에덴 리조트 개발 사업, 총 사업비 8천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다. 그리고 이 거대한 사업의 총괄 책임자는 다름 아닌 오유라였다. 강태민이 자신의 정부에게 베푼 가장 크고 화려한 선물. 지수는 오유라의 이력서를 확인했다. 모델 에이전시 출신 마케팅팀에서 잠시 근무한 것이 경력의 전부였다. 그런 그녀가 수천억 원의 현금이 오가는 건설 프로젝트를 지휘하고 있었다. 어리석긴. 지수의 입에서 차가운 비웃음이 새어나왔다. 강태민은 오유라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판도라 시스템에서 막대한 자금을 이 프로젝트로 직접 연결했다. 정상적인 금융권 대출이 아닌 비자금을 통한 자금 조달. 이것이 바로 지수가 찾던 가장 약한 골이었다. 그녀는 이 프로젝트가 오유라의 무능함과 강태민의 불법 자금을 동시에 수면 위로 끌어올릴 완벽한 미끼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즉시 화영그룹의 자금 운용팀과 연결된 보안 채널을 열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JS 건설이나 오유라가 아니었다. 그것은 너무 노골적이었다. 그녀의 목표는 제주 리조트 현장에 철근을 독점 공급하는 사무스틸이라는 중소기업이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게 깨끗한 회사였지만 지수는 사무스틸의 실질적인 자금줄이 판도라의 하위 페이퍼 컴퍼니 중 하나인 블루파인 캐피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지수 실장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화영그룹의 자회사인 YJ 인베스트먼트를 통해 사무스틸이 발행한 모든 회사채를 즉시 매입하십시오. 시장에 풀린 물량 전부를. 그런 다음 즉시 만기 전 상환을 요구하세요. 수화기 너머의 팀장이 잠시 망설였다. 실장님, 하지만 그렇게 하면 저희가 손해를. 지수가 말을 잘랐다. 손해는 감수합니다.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집행입니다. 이 시간 내로 완료 보고하세요. 명령은 즉각적으로 실행되었다. YJ 인베스트먼트는 막대한 자본력으로 시장에 풀린 사무스틸의 회사채를 조용히 그러나 신속하게 사들였다. 그리고 정확히 1시간 50분 뒤 사무스틸의 격리부에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부채 상환 요구서가 팩스로 전송되었다. 사무스틸의 대표는 그 자리에서 졸도할 지경이었다. 그들은 JS 건설과의 독점 계약만 믿고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던 중이었다. 같은 시각 JS 건설 제주 리조트 사업 본부장실. 오유라는 새로 맞춘 이탈리아제 가죽 의자에 앉아 네일 아트를 받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결제 서류 대신 명품 카탈로그가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강태민의 총애를 받는 자신이 이제 JS그룹의 실세 중 하나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부하 직원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뛰어 들어오기 전까지는 말이다. 본부장님, 큰일 났습니다. 방금 사무스틸에서 연락이 왔는데 오늘 당장 철근 공급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합니다. 오유라는 신경질적으로 손을 흔들었다. 뭐야, 호들갑 떨지 마. 돈 달라는 거잖아. 재무팀에 말해서 송금하라고 해. 그녀는 이런 사소한 문제로 자신의 휴식 시간을 방해한 직원이 못마땅했다. 직원은 울상이 되어 말했다. 그게 그냥 미지급금이 아니라 앞으로 납품할 물량에 대한 선지급금까지 포함해서 현금으로 500억 원을 오늘 오후 3시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모든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합니다. 이미 현장에서는 인부들이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오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500억 원. 그것은
그녀가 지금 당장 동원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었다. 오유라는 패닉에 빠졌다. 그녀는 다급하게 재무팀에 전화를 걸어 소리를 질렀다. 당장 500억 원 이체해요. 왜 그렇게 간단한 일도 못해? 재무팀장은 난감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본부장님, 그 정도 규모의 현금은 회장님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특히 그쪽 자금에서 빼내려면 절차가. 오유라는 전화를 끊어버리고 강태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태민은 중요한 이사회 중이라며 전화를 받지 않았다. 오후 2시, 현장은 완전히 멈춰섰다. 사무스틸의 자재 반출 중단 소식은 순식간에 다른 하청업체들 사이에도 퍼져나갔다. JS 건설의 자금난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오유라는 사무실에서 값비싼 화병을 집어 던지며 울부짖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의 화려한 사무실은 이제 그녀의 무능함을 증명하는 감옥처럼 보였다. 같은 시각 JS 그룹 회장실. 강태민은 지루한 이사회를 마치고 막 돌아온 참이었다. 비서실장이 다급하게 보고했다. 회장님, 제주 리조트 현장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사무스틸이라는 업체가 갑자기 대규모 자금을 요구하며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강태민은 미간을 찌푸렸다. 사무스틸? 그 하찮은 놈들이 감히? 오유라 본부장은 뭐 하고 있나? 비서실장이 곤란한 표정으로 말했다. 오 본부장님은 현재 연락이 잘 닿지 않습니다. 재무팀에서는 이 금액이 비자금 라인과 연결되어 있어 즉각적인 처리가 어렵다고 합니다. 강태민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어렴풋이 느꼈다. 하지만 그의 오만함은 여전했다. 고작 중소기업 하나가 반란을 일으킨 것뿐이야. 당장 재무팀장 들어오라고 해. 재무팀장이 불려 들어와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누군가 사무스틸의 회사채를 대량 매집한 뒤 상환을 압박한 것 같습니다. 사무스틸은 살아남기 위해 저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고요. 시간을 거래로 추적해 본 결과 YJ 인베스트먼트라는 곳이 관여한 것 같습니다. 강태민은 YJ 인베스트먼트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는 이것이 화영그룹, 즉 권민준의 소행일 것이라 넘겨짚었다. 권민준. 그 늙은 여우가 내 정부를 상대로 유치한 장난을 치는군. 강태민은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오유라의 무능함에 화가 났지만 그보다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했다는 사실에 더 분노했다. 알겠다. 당장 JS전자의 예비비 계좌에서 500억 원을 인출해. 사무스틸 그 거지 같은 놈들 입에 쳐넣어줘. 그리고 YJ 인베스트먼트 그 뒤를 캐봐. 권민준이 무슨 꿍꿍이인지 알아내. 재무팀장은 경악했다. 회장님, JS전자 계좌는 국세청이 주시하고 있는 클린 계좌입니다. 여기서 자금이 빠져나가 사무스틸로 흘러 들어가면. 강태민이 책상을 내리쳤다. 시끄러워. 당장 처리해. 이 강태민이야. 누가 감히 내 돈의 흐름을 문제 삼아? 현장을 멈추는 것보다 그게 더 큰 문제야? 당장 꺼져. 명령은 실행되었다. JS전자의 깨끗한 운영 자금이 불법 비자금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 긴급히 이체되었다. 오후 2시 50분 사무스틸의 계좌에 500억 원이 입금되었다. 현장은 가까스로 정상화되었지만 이미 치명적인 흔적이 남았다. 강태민은 오유라에게 전화를 걸어 불같이 화를 냈다. 고작 그 정도 일도 처리 못해? 내 얼굴에 먹칠하지 마. 오유라는 울면서 사과할 뿐이었다. 강태민은 이번 사태를 그저 권민준의 성가신 견제 혹은 오유라의 미숙함이 빚은 해프닝 정도로 치부했다. 그는 자신의 판도라 시스템이 외부의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다.
펜트하우스의 거대한 스크린에 새로운 자금 흐름도가 그려졌다. JS전자의 클린 계좌에서 빠져나간 500억 원이 사무스틸을 거쳐 결국 판도라 시스템의 일부인 블루파인 캐피탈의 부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된 흐름이 붉은색 선으로 선명하게 표시되었다. 한지수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첫 번째 증거 확보. 그녀는 강태민이 합법적인 자산을 불법적인 비자금의 구멍을 메우는데 사용하도록 유도했다. 이것은 나중에 그의 발목을 잡을 결정적인 증거가 될 터였다. 그녀는 이번 공격으로 오유라의 무능함을 그룹 내부에 각인시켰고 강태민의 의사결정 구조에 균열을 냈으며 동시에 하청업체들 사이에 불안감의 씨앗을 심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첫 번째 일격은 가볍게 그러나 정확하게 급소를 노렸다. 강태민은 아직 자신이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내쫓은 아내가 자신이 만든 지옥에서 더 강한 복수자로 돌아왔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지수는 다음 목표를 향해 마우스를 움직였다. 그녀의 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강태민의 집무실은 폭풍 전야처럼 살얼음판 같은 긴장이 감돌았다. 그는 방금 보고받은 YJ 인베스트먼트 관련 조사 서류를 최고급 마호가니 책상 위로 집어던졌다. 종이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이게 다야? 고작 유령 회사 하나라는 것밖에 못 알아냈어? 내 돈 500억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그의 고함에 비서실장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JS그룹의 정보팀과 법무팀이 총동원되었지만 YJ 인베스트먼트의 실체는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다. 회장님, YJ 인베스트먼트는 화영그룹의 자회사인 것으로 보입니다. 권민준 회장이 배후에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비서실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아뢰었다. 강태민은 코웃음을 쳤다. 권민준? 그 늙은이가 감히 내 사업장에 불을 질러? 고작 하청업체 하나 흔들어서 날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그는 여전히 이번 사태를 자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아닌 성가신 도발 정도로 여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판도라 시스템이 얼마나 정교한지 잘 알고 있었다. 한지원이 구축한 그 시스템은 완벽했다. 그녀가 사라진 지금 그 시스템의 세부 사항을 아는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라고 태민은 굳게 믿었다. 그는 권민준이 시스템의 것만 핥았을 뿐 핵심에는 접근조차 못했다고 확신했다. 그의 오만함은 견고한 성벽과 같았지만 그 성벽에 이미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같은 시각 더 헤리티지 펜트하우스. 한지수는 거대한 스크린을 통해 강태민 집무실의 동태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다. 권민준이 제공한 정보망은 JS그룹의 보안 시스템 깊숙이 침투해 있었다. 강태민이 분노하며 소리 지르는 모습, YJ 인베스트먼트를 추적하라고 발악하는 모습이 마치 연극처럼 펼쳐졌다. 지수의 표정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모든 것이 그녀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강태민의 분노에 찬 얼굴이 3년 전 그날의 기억과 겹쳐졌다. 결혼 기념일 저녁 식사였다. 최고급 레스토랑을 통째로 빌린 태민은 그녀에게 눈부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어주며 속삭였다. 지원아, 당신 없이는 JS도 나도 없어. 영원히 사랑해. 그녀는 그 말을 믿었다. 비록 그날 밤 그의 셔츠 칼라에서 낯선 여자의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향수의 주인은 오유라였다. 당시 그녀의 비서실에서 인턴으로 일하던 야망에 가득 찬 여자. 지원은 그저 남편이 부하 직원에게 격려 차원에서 선물을 건넸으리라 애써 넘겼다. 그녀는 자신이 만든 성과와 남편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도 확고했기에 발밑에서 지옥이 입을 벌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그녀의 그 믿음이
바로 강태민과 오유라가 파고든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지수는 눈을 떴다. 과거의 감상은 사치였다. 이제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시간이었다. 그녀는 화면을 전환해 한 남자의 프로필을 띄웠다. 김상훈 부장. 그는 3년 전 JS그룹의 재무본부장이었으며 지원과 함께 판도라 시스템을 구축한 핵심 인물이었다. 그는 시스템의 구조를 알았지만 그것을 불법적으로 이용할 배짱이나 열쇠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 지원이 체포된 직후 김상훈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침묵했다. 그는 강태민의 협박에 굴복했고 그 대가로 목숨과 직위는 부지했지만 재무본부장 자리에서 물러나 한직인 자재관리팀 부장으로 좌천되었다. 그는 강태민에게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비밀을 아는 증인이었다. 그리고 지금 지원에게는 그가 필요했다. 강태민은 집무실에서 오유라를 불러들였다. 그는 분이 풀리지 않은 듯 그녀를 거칠게 몰아붙였다. 네 무능함 때문에 내가 얼마나 큰 손해를 받는지 알아? 고작 하청업체 하나 관리 못해서 500억을 날려? 넌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어. 오유라는 눈물을 흘리며 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태민 씨,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줘요. 다신 이런 일 없을게요. 태민은 그녀의 눈물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는 오유라의 이악하고 의존적인 모습 때문에 그녀를 선택했었다. 한지원처럼 자신을 압도하거나 가르치려 들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이제 그 나약함이 발목을 잡고 있었다. 그는 짜증스럽게 그녀를 밀쳐냈다. 당분간 근신해. 제주도에는 내가 다른 사람을 보낼 테니 넌 본사에 처박혀 있어. 오유라의 눈에 눈물과 함께 순간적인 증오가 스쳐 지나갔다. 지수는 그들의 추악한 내분을 지켜보며 다음 계획을 실행했다. 그녀는 김상훈 부장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아내가 매주 봉사활동을 가는 성당을 이용했다. 그녀는 익명의 기부자 신분으로 성당에 거액의 헌금을 전달하며 김 부장의 아내에게 감사의 편지를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편지 봉투 안에는 단순한 감사장이 아닌 작은 USB 하나가 함께 들어있었다. 그날 저녁 김상훈 부장은 아내가 건넨 봉투를 무심코 열어보았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USB를 발견했다. 그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자신의 서재에서 노트북으로 USB를 열었다. 화면에는 단 하나의 파일이 있었다. 제주 리조트 긴급 자금 이체 승인서. 그것은 강태민이 JS전자의 클린 계좌에서 500억을 빼내 사무스틸로 송금하도록 지시한 내부 문서였다. 그리고 문서 하단에는 김상훈 부장의 전자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가 승인한 적 없는 서명이었다. 강태민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그에게 떠넘기기 위해 문서를 조작한 것이다. 김상훈의 온몸이 차갑게 식어내렸다. 그는 강태민이 자신을 언제든 버릴 카드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 시기가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다. 그는 공포에 질려 떨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암호화된 메시지 하나가 그의 노트북 화면에 떠올랐다. 발신자는 KT. 3년 전 당신은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것입니다. 김 부장님. 강태민은 당신을 다음 희생양으로 삼을 겁니다. 당신이 3년 전의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이번에는 당신이 횡령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가게 될 겁니다. 김상훈은 숨이 막혔다. KT리가 누구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지만 그가 하는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그는 강태민의 배신과 K의 압박 사이에서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그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다. 누구십니까? 원하는 게 뭡니까? 몇 초 뒤 답장이 왔다. 나는 당신이 잃어버린 정의를 되찾아줄 사람입니다. 내일 저녁 8시 남산의 워터하우스. 혼자 오십시오. 당신의 가족을 지킬
마지막 기회입니다. 메시지는 그것을 끝으로 사라졌고 USB의 데이터도 자동으로 삭제되었다. 김상우는 망연자실한 채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지수는 노트북을 덮었다. 그녀의 두 번째 덫이 놓였다. 강태민이 권민준이라는 허상을 쫓는 동안 그녀는 그의 성벽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릴 조력자를 만들고 있었다. 김상우는 겁이 많았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남자였다. 그리고 지수는 그에게 가족이라는 명분과 생존이라는 절박함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3년 전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렸다. 긴급 이사회라고 해서 불려간 회의실. 강태민은 평소와 달리 긴장한 듯 보였고 오유라는 감히 그녀와 눈도 맞추지 못했다. 그리고 감사팀이 들이닥쳤다. 한지원 부사장 5천억 원 규모의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그녀는 강태민을 바라보았다. 그가 변호해 주길, 이 오해를 풀어주길 바랐다. 하지만 태민은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지원 씨,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 완벽한 연기. 오유라가 울먹이며 결정적 증거라며 조작된 녹취 파일을 제출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그들의 비웃음 속에서 검사들에게 끌려나갔다. 그날의 절망감, 배신감, 그리고 불타는 분노. 지수는 차가운 물을 한 잔 들이켰다. 강태민, 오유라, 그녀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너희가 나에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 이제 이자를 더해서 돌려받을 시간이야. 그녀의 눈은 과거의 고통을 연료 삼아 현재의 복수를 불태우고 있었다. 남산 워터하우스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급스러운 프라이빗 레스토랑이었지만 김상훈 부장에게는 그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죄수처럼 창백한 얼굴로 약속 장소에 앉아 있었다. 식당 안은 어두웠고 테이블마다 간격이 넓어 완벽한 비밀 유지가 가능했다. 그는 K라는 인물이 누구일지, JS그룹의 비리를 파헤치는 기자인지, 아니면 자신을 협박하려는 또 다른 세력인지 가늠조차 하지 못한 채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약속 시간 정각 8시. 레스토랑의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그의 테이블로 망설임 없이 걸어왔다. 짧은 커트 머리에 날카로운 안경, 몸에 완벽하게 맞는 검은색 슈트를 입은 그녀는 차가운 지성의 결정체처럼 보였다. 김상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이 여자를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안경을 벗고 자신을 응시했을 때 그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 눈빛. 3년 전 법정에서 모든 것을 잃고도 결코 꺾이지 않았던 그 눈빛. 한지원, 부사장님, 그의 목소리가 경악으로 갈라져 나왔다. 어떻게 그녀가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런 모습으로 이런 장소에 나타날 수 있단 말인가. 지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 이름은 3년 전에 죽었습니다.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은 화영그룹 전략기획실장 한지수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과거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김상우는 다리가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YJ 인베스트먼트, 사무 스틸사 전부 실장님이 하신 겁니까? 그는 자신이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에 휘말렸음을 깨달았다. 지수는 웨이터가 가져다 준 물잔을 입에도 대지 않고 그를 꿰뚫어 보았다. 김 부장님. 3년 전 당신은 진실을 알고도 침묵했습니다. 강태민의 협박이 두려웠겠죠. 당신의 가족을 지키고 싶었을 겁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또 다른 태블릿을 꺼내 그에게 밀었다. 화면에는 어제 강태민이 조작했던 500억 원
횡령 결제 서류가 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김상훈 부장의 아들과 딸이 등교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 여러 장이 나란히 표시되었다. 강태민은 당신을 방패막이로 쓸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당신은 긴급 체포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가족은 강태민이 보낸 저 감시자들의 소나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겠죠. 김상훈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이미 벌어지고 있는 현실임을 깨달았다. 원하시는 게 뭡니까? 지수는 태블릿을 껐다. 선택하십시오, 김 부장님. 강태민의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서 가족이 파멸하는 것을 지켜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와 손을 잡고 당신이 잃어버린 명예와 가족의 안전을 되찾으시겠습니까? 김상우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그는 이미 강태민에게 버림받았다. 그리고 눈앞에 이 여자는, 한지원은 3년 전보다 훨씬 더 강하고 무서운 존재가 되어 돌아왔다. 그녀는 강태민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는 테이블 위로 상체를 숙였다. 제가 뭘 하면 됩니까? 지수의 입가에 희미하지만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강태민의 금고, 판도라의 현재 상태를 전부 보고하세요. 그리고 바랄라는 어떻습니까? 바랄라라는 단어가 나오자 김상훈의 눈이 극도로 흔들렸다. 판도라가 JS그룹의 비자금 시스템이라면 바랄라는 강태민 개인의 비밀 금고였다. 한지원이 3년 전 횡령 누명을 썼던 바로 그 5천억 원을 포함해 강태민이 수년간 축적한 천문학적인 자금이 숨겨져 있는 케이맨 제도의 유령 신탁펀드. 그 존재를 아는 사람은 강태민과 자신 단둘뿐이라고 생각했다. 그걸 어떻게? 김상훈이 더듬거렸다. 지수는 대답 대신 말했다. 강태민은 지금 권민준 회장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실패하고 자금줄이 막히기 시작하면 반드시 바랄라의 손을 댈 겁니다. 그 순간을 저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것이 부장님이 살 길입니다. 그녀는 김상훈에게 완벽한 보안이 설정된 소형 통신 장치를 건넸다. 다음 날 아침 JS그룹은 전운에 휩싸였다. 강태민은 사무 스틸 사태로 입은 손해와 굴욕을 만회하기 위해 대대적인 반격을 지시했다. 그의 목표는 명확했다. 화영그룹의 가장 취약한 고리로 알려진 화영 이씨였다. 화영 이씨는 최근 몇 년간 해외 수주 실패로 유동성 위기설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다. 강태민은 이곳을 공격해 권민준의 돈줄을 끊어놓을 작정이었다. 지금 즉시 화영 이씨 주식에 대한 공매도를 시작해 우리가 가진 모든 자금 채널을 동원해 동시에 언론의 유동성 위기설을 다시 터뜨려 개미들이 패닉에 빠져 투매를 시작하면 화영 이씨는 일주일 안에 무너질 거다. 강태민은 자신의 전략에 도취해 있었다. 이것은 5년 전 그가 한지원의 조언을 받아 경쟁사를 무너뜨렸던 방식과 유사했다. 그는 자신이 여전히 시장의 포식자라고 굳게 믿었다. JS그룹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자 화영 이씨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다. 시장에는 즉각 부정적인 루머가 확산되었고 공포에 질린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내던지기 시작했다. 강태민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실시간 주가 차트를 보며 승리를 예감했다. 권민준, 감히 나를 건드린 대가를 치러야지. 하지만 펜트하우스의 한지수는 이 모든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는 강태민의 공격 패턴을 완벽하게 예측하고 있었다. 그가 화영 이씨를 노릴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가 공매도와 여론전을 동시에 사용할 것이라는 것까지 강태민이 잊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었다. 5년 전 그 전략을 실제로 설계하고 실행했던 것은 강태민이 아니라 바로 그녀 한지원 자신이었다. 한 실장님, JS 측의 공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주가 방어를 시작해야 합니까? 화영그룹 자금 운용팀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지수는 차갑게 대답했다. 아니요, 방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한가까지 밀리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우리가 준비한 두 번째 카드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JS그룹이 축배를 들기 직전인 오후 2시 모든 언론사에 긴급 속보가 타전되었다. 단독 화영 이씨 아랍에미리트 UAE 50조 원 규모 스마트 시티 건설 사업 수주 확정, 정부 보증 포함. 그것은 대한민국 건설 역사상 유례가 없는 초대형 계약이었다. 이 계약은 권민준 회장이 지난 1년간 극비리에 추진해왔고 한지수가 화영에 합류한 직후 그녀의 전략적 조언으로 최종 사인을 받아낸 것이었다.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하한가에 머물던 화영 이 씨의 주식은 공매도 물량을 전부 집어삼키며 순식간에 상한가로 직행했. 주식을 내던졌던 개미 투자자들과 공매도를 감행했던 JS그룹은 패닉에 빠졌다. 주식을 갚아야 하는 날 상환일이 돌아왔지만 시장에는 주식 이씨가 말랐다. 완벽한 숏스퀴즈, 숏 스퀴즈였다. 강태민의 집무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게 무슨 소리야? 50조 계약? 왜 우린 아무것도 몰랐어? 그는 모니터를 집어던질 듯이 분노했다. JS그룹은 화영 이 씨의 주식을 비싼 값에 되사서 갚아야만 했다. 그들이 공매도로 잃은 돈, 그리고 주가 폭등으로 인한 손실은 상상을 초월했다. 하루아침에 수천억 원이 증발해버린 것이다. 강태민의 반격은 처참한 실패로 끝났다. 그의 전략은 낡았고 예측 가능했다. 한지원이 없는 강태민은 그저 돈 많은 상속자에 불과했다. 그는 자신이 권민준에게 당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버린 아내의 손에 완벽하게 놀아난 것이었다. 그는 당장 부족해진 유동성을 메워야 했다. 판도라 시스템의 자금은 사무스틸 사태와 이번 공매도 실패로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날 밤 강태민은 자신의 비밀 서재로 들어갔다. 그는 극도의 보안이 설정된 위성 전화를 집어들었다. 케이맨 제도에 위치한 바랄라 신탁펀드의 담당 매니저에게 연락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자금의 일부를 현금화하여 판도라 시스템으로 옮겨야만 했다. 그는 자신의 가장 깊은 금고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 펜트하우스에 있던 한지수의 통신 장치가 조용히 울렸다. 김상훈 부장으로부터 온 신호였다. 회장, 바랄라의 접촉 시작. 지수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드디어 꼬리를 잡았군. 강태민의 치명적인 약점. 그가 3년간 지켜온 최후의 보루. 그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바로 그곳이 이제 그의 무덤이 될 터였다. 지수는 즉시 권민준 회장에게 다음 단계의 실행을 요청했다. JS그룹 본사는 거대한 유령선처럼 불안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화영 이 씨 공매도 참패로 인한 수천억 원의 손실은 그룹의 재무 건전성을 뿌리부터 흔들었다. 강태민의 불패 신화는 무너졌고 임원들은 그의 눈치만 살피며 숨을 죽였다. 강태민은 자신의 집무실에 틀어박혀 맹수처럼 방안을 서성였다. 그의 머릿속은 배신자라는 세 글자로 가득 차 있었다. 권민준이 자신의 전략을 완벽하게 예측하고 카운터를 날린 것은 명백한 내부 정보 유출 때문이었다. 그의 의심은 단 한 사람, 오유라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최근 제주 리조트 건으로 자신의 무능함을 증명했을 뿐만 아니라 판도라 시스템의 일부 자금 흐름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외부인이었다. 돈에 대한 그녀의 끝없는 탐욕이 이제 자신을 향한 비수가 되어 돌아왔을지 모른다는 의심이 태민을 잠식했다. 여자는 그의 경악을 감상하듯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리고는 얼음 조각이 부서지는 듯한 맑고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강태민 회장님. 그녀는 완벽하게 낯선 사람을 대하는 예의 바른 투로 고개를 숙였다. 화영그룹 전략기획실장 한지수입니다. 제 이름이 회장님의 옛 지인과 비슷한가 보군요. 펜트하우스의 스크린에 강태민이 수갑을 차고 초라하게 연행되는 모습이 생중계되었다. 권민주는 잔을 높이 들었다. 진정한 승리를 위하여. 지수는 그제야 자신이 들고 있던 물잔을 들어 그의 잔에 가볍게 부딪혔다. 정의를 위하여. 그녀가 나지막이 읊조렸다. 3년간의 지옥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진짜 심판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서울중앙지검 701호 특별조사실. 시간은 새벽을 지나 아침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어둠보다 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강태민은 어젯밤 입었던 값비싼 턱시도 차림 그대로였다. 구겨진 옷과 헝클어진 머리, 충혈된 눈이 그의 몰락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마지막 남은 오만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다. 최소 투자금은 8억 유로, 하나로 약 1조 1천억 원입니다. 자금은 48시간 내에 룩셈부르크에 설정된 컨소시엄 공동 에스크로 계좌로 송금되어야 합니다. 스위스 은행 매니저의 목소리는 극도의 보안을 요구하며 긴장감을 높였다. 강태민은 바랄라 펀드의 총액과 거의 일치하는 금액에 오히려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몇 시간째 같은 말을 반복하게 하는 겁니까? 강태민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리쳤다. 나는 피해자요. 화영그룹, 권민준 그 늙은 여우와 그 밑에 한지수라는 여자가 꾸민 함정에 빠진 거라고. 내 돈 1조가 사라졌단 말이오. 그의 맞은편에 앉은 박영진 부장검사는 굳은 표정으로 서류를 넘길 뿐이었다. 박 검사는 재계의 거물들을 수없이 상대해온 베테랑이었다. 한지수, 한지원, 그 이름, 그 목소리, 그 눈빛, 강태민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YJ 인베스트먼트, 사무스틸을 흔들었던 치밀한 자금 공격, 자신이 화영희 씨를 공격할 것을 완벽하게 예측하고 펼쳤던 쇼스키즈 함정, 권민준 같은 늙은 경영자가 구사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니었다. 그것은 JS그룹의 시스템을, 그리고 자신의 사고방식을 손바닥처럼 꿰뚫고 있는 누군가의 작품이었다. 박 검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강 회장님, 지금 우리는 화영그룹과의 경영권 분쟁을 수사하는 게 아닙니다. 어젯밤 우리에게 제보된 이 판도라 원본 장부를 수사하는 겁니다. 그가 두꺼운 파일철을 테이블 위로 밀었다. 지난 5년간 JS그룹의 합법적인 계좌에서 수조 원의 자금이 유령 회사를 거쳐 해외 조세 도피처로 흘러들어간 내역입니다. 그리고 3년 전 회장님의 전 부인 한지원 씨에게 횡령 혐의를 씌운 바로 그 5천억 원의 흐름도 여기에 정확히 일치하는군요. 오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강태민의 잔인함을 알고 있었다. 한지원이 어떻게 감옥으로 갔는지 그 모든 과정을 그녀가 돕지 않았던가. 그녀는 자신이 한지원의 다음 차례가 될 수 있다는 끔찍한 공포에 휩싸였다. 펜트하우스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온 그녀는 결심했다. 강태민이 자신을 버리기 전에 자신이 먼저 살 길을 찾아야 했다. 강태민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판도라, 그 장부, 한지원이 만들고 자신만이 접근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지옥의 문이 활짝 열려버렸다. 그는 식은땀을 닦으며 애써 태연한 척했다. 그건 전부 한지원이 멋대로. 박 검사가 그의 말을 잘랐다. 파일에는 강 회장님의 최종 승인 전자 서명과
음성 지시 파일까지 첨부되어 있습니다. 한지원 씨가 감옥에 있던 지난 3년 동안에도 이 판도라 시스템은 아주 활발하게 작동했더군요. 이것도 한지원 씨가 옥중에서 원격으로 조종한 겁니까? 바로 그녀 자신이 3년간 감옥에 가두고 모든 것을 빼앗았다고 생각했던 여자. JS그룹의 판도라 시스템을 직접 설계했던 여자. 자신의 모든 전략을 함께 세웠던 여자. 강태민은 자신이 권민준이라는 허상과 싸우는 동안 실제로는 자신이 내다버린 유령과 싸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한기를 느꼈다. 강태민은 완벽하게 궁지에 몰렸다. 증거는 그가 빠져나갈 모든 길을 차단하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 탈출구를 찾기 위해 미친 듯이 머리를 굴렸다.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이 가장 만만한 희생양을 떠올렸다. 오유라, 모릅니다. 나는 그룹의 큰 그림만 그렸을 뿐, 세세한 자금 집행은 재무팀과 오유라 본부장이 담당했습니다. 맞아요. 특히 제주 리조트 건과 최근의 자금 문제는 전부 오 본부장이 전담했습니다. 그 여자가 내 신뢰를 배신하고 그는 이 투자의 세부 내용을 김상훈 부장에게조차 숨겼다. 그는 자신의 최측근 재무 담당 임원에게 바랄라 펀드의 전액 해지와 송금을 비밀리에 지시했다. 그는 자신이 이 거대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있다고, 자신의 재산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있다고 굳게 믿었다. 그는 자신이 한지원의 손바닥 위에서 춤을 추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그는 오유라를 탐욕에 눈이 먼 정부로 몰아갈 작정이었다. 그 여자가 내게 접근해서 돈을 노리고 화영 측과 내통했을 수도 있습니다. YJ 인베스트먼트 건도 그 여자의 무능함 때문이었고, 이번에 문제가 된 자금들도 전부 그 여자가. 그는 자신이 한지원에게 했던 짓을 오유라에게 그대로 반복하려 했다. 모든 죄를 그녀에게 뒤집어 씌우고 자신은 피해자인 척 빠져나갈 심산이었다. 주변의 소음이 멀어졌다. 그의 눈에는 오직 자신을 무감각하게 바라보는 한지수의 모습만 보였다. 그녀의 입가에 스친 것은 미소였을까? 아니면 단순한 조롱이었을까? 안색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십니다. 강 회장님. 지수가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너무 무리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JS그룹의 앞날이 꽤 험난해 보이는데 말입니다. 박영진 검사는 그의 발악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러더니 인터콤 버튼을 눌렀다. 김 수사관. 증인 모시고 들어오시죠. 강태민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증인? 그가 생각할 수 있는 증인은 김상훈 부장 정도였지만 그는 이미 겁에 질려 아무 말도 못할 터였다. 조사실 문이 열리고 두 명의 교도관 사이에 초췌한 모습의 여자가 걸어 들어왔다. 오유라였다. 그러나 그녀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강태민은 이미 그녀에 대한 의심으로 판도라 시스템의 접근 권한 대부분을 차단한 상태였다. 오유라의 이체 시도는 즉각 실패했고 비인가 접근 시도 경고, 알림이 강태민의 개인 단말기로 전송되었다. 이 천박한 년이. 강태민은 모니터에 뜬 경고 메시지를 보고 분노로 몸을 떨었다. 의심은 확신이 되었다. 오유라가 감히 자신의 핵심 금고에 손을 대려 했다. 강태민은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오유라, 너. 오유라는 그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그녀는 검사 앞에 증인석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그녀는 강태민의 체포 소식과 동시에 JS그룹 본사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그녀는 조사실에서 몇 시간 동안 강태민이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는 공포에 떨고 있었다. 그 말은 확인 사살이었다. 강태민은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의 완벽했던 턱시도가 땀으로 축축해지는 것 같았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을 스치는 가장 끔찍한 생각.
바랄라, 콩고 광산, 스위스 은행, 만약 그 모든 것이 그녀가 설계한 함정이라면 자신의 전 재산 1조 1천억 원, 강태민은 오유라가 나타나자 오히려 기세등등해졌다. 그는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했다. 오 본부장, 똑똑히 말해. 내가 시킨 게 아니라고. 네가 모든 걸 꾸민 거라고. 어서 말해. 그가 오유라를 향해 윽박질렀다. 오유라는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공포에 질려 있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오직 차갑고 텅 빈 증오만이 남아 있었다. 몇 시간 뒤 펜트하우스의 메인 스크린에 국제은행간 자금 이체 완료를 알리는 암호화된 메시지가 떠올랐다. 강태민이 3년 전 한지원에게서 빼앗은 5천억,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 홀, 대한민국 상위 1%의 부와 권력이 총집결하는 자선 갈라의 밤이었다. 수천 개의 크리스털로 이루어진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쏟아냈고 부드러운 클래식 선율이 값비싼 향수와 샴페인 향, 그리고 은밀한 야망의 냄새와 뒤섞여 홀 안을 감돌았다. 이곳은 단순한 사교의 장이 아니었다. 거대한 자본이 움직이고 적과 동지가 하룻밤 사이에 뒤바뀌는 치열한 전쟁터였다. 사실 한지수는 이 순간을 완벽하게 예측하고 있었다. 강태민이 체포되기 12시간 전 오유라가 금고에서 돈을 빼돌리며 발악하고 있을 때 그녀에게 의문의 변호사가 접근했다. 변호사는 그녀에게 두 가지를 건넸다. 하나는 강태민이 그녀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법무팀에 지시한 특별감사 조작 보고서의 사본이었다. 다른 하나는 강태민이 최근 몰래 만나고 있던 신인 여배우와 밀월여행을 계획한 비행기 티켓 예약 내역이었다. 권민준 회장이 한지수의 어깨를 감싸며 부드럽게 그녀를 보호했다. 그는 강태민을 향해 승리자의 미소를 지어 보였다. 강 회장, 이만 실례하지. 한 실장은 오늘 내가 특별히 소개해야 할 귀빈들이 많아서 말이야. 그는 경악으로 굳어버린 강태민을 남겨두고 한지수와 함께 유유히 홀 안으로 사라졌다. 변호사는 한지수의 메시지를 전했다. 강태민은 당신을 버릴 겁니다. 한지원 씨처럼 말이죠. 하지만 당신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있습니다. 3년 전 한지원 씨 사건의 진실을 모두 자백하고 강태민의 추가 범죄를 증언하십시오. 당신의 죄는 사라지지 않겠지만 주범이 아닌 공범으로서 그리고 수사 협조자로서 감형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 오유라는 자신이 사랑과 부의 동반자가 아니라 언제든 쓰고 버려질 소모품에 불과했음을 깨달았다. 이 모든 광경은 더 헤리티지 펜트하우스의 거대한 스크린을 통해 한지수에게 실시간으로 보고되고 있었다. 강태민이 오유라의 차량에 몰래 부착한 위치 추적기와 도청 장치의 정보는 권민준의 보안팀을 통해 고스란히 지수에게 전달되었다. 강태민의 의심과 오유라의 공포가 서로를 물어뜯으며 완벽한 자멸의 순환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지수는 이 균열을 더 깊게 만들기로 했다. 조사실 안 강태민의 고함이 멈추지 않았다. 말하라고 이 멍청한 년아. 박영진 검사가 책상을 내리치며 제지했다. 강태민 씨, 조용히 하십시오. 증인 신문 중입니다. 오유라 씨, 본인이 아는 사실을 그대로 말씀하십시오. 강태민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휴대전화를 꺼냈다. 스위스 은행 담당 매니저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다. 지금 당장 콩고 광산 컨소시엄의 에스크로 계좌를 확인해야 했다. 하지만 그의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려 번호를 누를 수조차 없었다. 그는 자신이 지옥의 가장 깊은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강태민은 신라호텔의 화려한 조명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왔다. 연회장의 웅성거림과 클래식 음악이
마치 자신을 조롱하는 소리처럼 뒤따라오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비서가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도 무시한 채 주차장으로 향했다. 제네시스 G90의 문을 거칠게 열고 운전석에 쓰러지듯 앉은 그의 온몸은 식은땀으로 축축했다. 완벽하게 빗어 넘겼던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이마를 덮었다. 오유라가 마른 입술을 핥았다. 그리고 강태민을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조사실 전체를 울렸다. 거짓말입니다. 전부 강태민 회장이 시킨 일입니다. 강태민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다. 너 지금 무슨... 강태민은 일부러 10분쯤 늦게 행사장에 도착했다. 화영 이씨 사태로 JS그룹이 입은 막대한 손실은 재계의 가장 큰 가십거리였다. 그는 이럴 때일수록 더 당당하고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야 했다. 완벽하게 재단된 톰포드 턱시도를 입은 그는 여전히 이 사교계의 왕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다. 바랄라의 자금을 콩고 광산 컨소시엄으로 옮기긴 했지만 그 투자가 수익을 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오유라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고장난 기계처럼 지난 3년간의 모든 것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3년 전 한지원 부사장님을 몰아낸 건 강태민 회장의 지시였습니다. 저와 공모해서 부사장님이 비자금을 횡령한 것처럼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회계 장부를 바꾸고 녹취 파일을 편집하고 제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위성 전화에 암호화된 버튼을 눌렀다. 스위스 크레디트 아틀라스 은행의 프라이빗 뱅커 다니엘 바우어에게 연결하는 비상회선이었다. 한지수, 한지원, 그 여자의 얼음장 같은 눈빛이 눈앞을 떠나지 않았다. YJ 인베스트먼트, 화영 이씨, 그리고 콩고 광산. 만약 그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면? 끔찍한 상상이 그의 척추를 타고 올랐다. 네가 감히 날 배신해. 강태민이 그녀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뒤에 서 있던 교도관들에게 즉시 제압당했다. 그는 팔을 붙잡힌 채 미친 듯이 발버둥 쳤. 오유라는 그 모습을 보며 울음 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배신은 당신이 먼저 했잖아. 강태민 씨, 나를 한지원 다음으로 감옥에 쳐넣으려고 했잖아. 그는 당장이라도 오유라를 잡아 족치고 싶었지만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가 궁지에 몰려 해외로 도피하며 JS그룹의 비자금 내역을 폭로할 수도 있었다. 그는 오유라보다 먼저 자신의 전 재산을 그녀와 권민준의 손이 닿지 않는 완벽하게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만 했다. 그는 바랄라 펀드의 존재를 떠올렸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검사에게 내밀었다. 여기. 3년 전 강태민 회장과 제가 한지원 씨를 모함하기 위해 대화를 나눴던 원본 녹음 파일입니다. 강태민 회장이 자기 목소리로 한지원을 완벽하게 매장시켜야 한다고 말하는 내용이 전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한지수가 예상했던 마지막 한 수이자 오유라가 자신의 가명을 위해 숨겨두었던 비장의 카드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스위스 특유의 차분한 억양이 들려왔다. 미스터 강, 이런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강태민은 헐떡이는 숨을 고르며 소리쳤다. 바우어, 당장 확인해. 룩셈부르크의 에스크로 계좌. 내 돈 1조 1천억 원. 지금 당장. 그의 목소리에는 이성을 잃은 광기가 서려 있었다. 수화기 너머의 뱅커는 그의 상태에 놀란 듯 잠시 침묵했다. 박영진 검사는 USB를 건네받아 즉시 노트북에 연결했다. 곧이어 조사실 스피커를 통해 3년 전 그날의 추악한 대화가 생생하게 흘러나왔다. 유라야, 걱정 마. 한지원은 절대 못 빠져나가. 넌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법정에서 울기만 하면 돼. 강태민의 오만하고 잔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는 JS그룹의 단기 유동성 위기를 막을
새로운 투자자가 절실했다. 그는 오늘 밤 몇몇 사모펀드 대표들과 접촉할 계획이었다. 그의 눈은 먹잇감을 찾는 포식자처럼 예리하게 홀 안을 훑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귓가를 스쳤지만 그는 애써 무시했다. 그들은 곧 자신의 화려한 부활을 목격하게 될 터였다. 콩고의 광맥이 터지는 순간 권민준 따위는 감히 자신을 넘보지 못할 것이었다. 강태민의 발버둥이 멎었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힘과 오만이 빠져나갔다. 그는 무너져 내리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끝이었다. 오유라의 증언과 이 녹음 파일은 그가 다시는 빛을 볼 수 없게 만들 치명적인 증거였다. 그의 제국은 완전히 무너졌고 그는 그 폐허 속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남겨졌다. 진정하십시오, 회장님. 회장님의 지시대로 바랄라 펀드는 전액 해지되어 컨소시엄의 공동 에스크로 계좌로 완벽하게 송금되었습니다. 이미 48시간이 지난 일입니다. 강태민은 자동차 핸들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그 계좌를 확인하라고. 지금 당장 잔액을. 그의 비명의 뱅커는 마지못해 시스템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 몇 분의 시간이 강태민에게는 지옥처럼 느껴졌다. 박영진 검사가 녹음 파일을 껐다. 조사실에는 강태민의 거친 숨소리와 오유라의 흐느낌만이 남았다. 박 검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강태민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강태민 회장, 당신의 그 오만함이 스스로를 파멸시켰습니다. 수사관들이 다가와 그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철컥하는 금속성 소리가 그의 운명을 결정지었다. 오유라는 태민의 싸늘한 시선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녀는 직감했다. 이 남자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 태민 씨, 무슨 말씀이세요? 전 태민 씨밖에 없는 거 알잖아요. 그녀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강태민은 그녀의 공포를 즐기듯 천천히 스테이크를 썰었다. 그래? 난 또 당신이 요즘 화영그룹의 권민준 회장에게 관심이라도 생긴 줄 알았지. 더 헤리티지 펜트하우스. 한지수는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 보고로 전해 듣고 있었다. 그녀는 강태민이 수갑을 차는 장면에 스틸컷이 모니터에 뜨는 것을 무감각하게 바라보았다. 오유라의 배신도 강태민의 몰락도 그녀의 마음을 조금도 흔들지 못했다. 그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늦었지만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정의의 집행이었다. 그녀는 모니터를 끄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하늘 위로 3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아침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 방청석은 발 디딜 틈 없이 언론과 대중으로 가득 찼고 그들의 웅성거림은 재판장의 엄숙한 공기 속에서도 낮게 깔려 있었다. 모든 시선은 단 한 곳, 피고인석에 앉은 두 남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한때 대한민국 재계 4위 그룹을 호령했던 강태민, 그리고 그의 옆에서 화려함을 과시했던 오유라. 그들은 이제 죄수복을 입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잠시 후 뱅커의 목소리가 돌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차분함 대신 당혹감이 묻어 있었다. 이상합니다. 미스터 강. 해당 에스크로 계좌의 접근이 차단되었습니다. 제 권한으로는 잠시만요. 아, 맙소사. 뱅커의 낮은 탄식이 수화기를 타고 흘러나왔다. 무슨 일이야? 말해. 강태민은 지난 몇 달간의 구속수감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완벽하게 관리되던 피부는 푸석해졌고 자신감 넘치던 눈빛은 공허하게 꺼져 있었다. 그는 재판 내내 횡설수설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려 애썼지만 한지수가 설계하고 김상훈과 오유라가 확인 사살한 증거의 산 앞에서 그의 발버둥은 무의미했다. 그는 자신이 여전히 이 게임의 플레이어라고 착각했지만
그는 이미 체스판 밖으로 밀려난 지 오래였다. 차가운 2월의 새벽 공기가 폐부를 찔렀다. 청주여자교도소의 무거운 철문이 기계적인 마찰음을 내며 천천히 열렸다. 한지원, 수인번호 4077. 그녀는 3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어떠한 감흥도 서려 있지 않았다. 얇은 교도소, 지금용 외투로는 이른 봄의 한기를 막기에 역부족이었지만 그녀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지난 1915일 동안 그녀가 느꼈던 내면의 혹한에 비하면 이 정도 추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오유라는 그나마 상황이 나았다. 그녀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 3년 전 한지원 모함 사건의 전말을 눈물로 자백했고 강태민의 추가적인 불법 행위들을 상세히 증언했다. 그녀는 강태민을 경멸과 공포가 뒤섞인 눈으로 힐끗 쳐다볼 뿐 더 이상 그에게 어떤 미련도 두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가장 확실한 동아줄을 잡은 것이었다. 그때 홀의 입구가 순간적으로 조용해졌다. 모든 이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화영그룹의 권민준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가 아니었다. 그의 팔짱을 끼고 당당하게 입장하는 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마치 심해를 연상시키는 짙은 에메랄드 그린 색상의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어깨를 훌쩍 넘겼던 머리카락은 세련된 쇼컷으로 변해 있었고 날카로운 안경 대신 낀 콘택트 렌즈는 그녀의 눈매를 더욱 깊고 서늘하게 만들었다. 피고인 오유라. 재판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피고인은 주범 강태민의 범행에 적극 가담하고 위증으로 사법 질서를 교란한 바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3년 전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데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오유라는 판결이 내려지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오열했다. 5년. 그녀의 청춘과 야망이 감옥에서 썩게 되었지만 그녀는 그것이 최선임을 알았다. 뱅커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계좌가 비었습니다. 3시간 전 컨소시엄의 주관사인 크라토스 글로벌 홀딩스의 단독 서명으로 전액 인출되었습니다. 강태민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크라토스 글로벌 홀딩스? 들어본 적도 없는 이름이었다. 무슨 소리야? 내가 공동 서명권자야. 내 승인 없이는. 그리고 마침내 재판장의 시선이 강태민에게 향했다. 법정의 모든 소리가 순간적으로 멎었다. 피고인 강태민. 재판장의 목소리는 분노를 억누른 듯 낮고 무거웠다. 피고인은 그룹 총수라는 지위를 악용하여 수조 원에 달하는 회사 돈을 횡령하고 그 죄를 무고한 배우자에게 뒤집어 씌워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했으며 이후에도 반성은커녕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하는 등 그 죄질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악랄하고 반사회적이다. 강태민은 공매도 실패로 인한 유동성 압박과 내부의 배신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그는 바랄라에 잠자고 있는 1조 원이 넘는 자금을 이용해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한 방이 필요했다. 바로 그때 몇 년간 거래를 이어오던 스위스의 프라이빗 뱅크 크레디트 아틀라스로부터 극비 투자 제안서가 도착했다. 강태민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고 싶었다. 이에 본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리 사회의 법과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판단, 다시는 경제 공동체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없도록 엄중한 처벌을 내릴 필요가 있다. 피고인 강태민에게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위증교사 등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0년을 선고한다. 아니었습니다, 회장님. 뱅커의 목소리는 사형 선고처럼 냉정했다. 계약서상 회장님은 투자 참여자였을 뿐 인출 서명권자는
크라토스 단독이었습니다. 저희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자금을 이체했을 뿐입니다. 강태민의 손에서 위성 전화가 미끄러져 떨어졌다. 1조 1천억 원. 한지원에게서 빼앗은 5천억 원과 JS그룹에서 평생 횡령한 자신의 모든 것이 사라졌다. 징역 30년. 그 단어가 법정의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는 순간 강태민의 온몸이 경직되었다. 30년. 그는 올해 40대 중반이었다. 그것은 사실상의 무기징역, 사회와의 영원한 격리를 의미했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멍하니 방청석을 둘러보았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그는 자신을 비웃는 수많은 눈동자 속에서 단 한 사람의 눈을 찾고 있었다. 저 여자가 누굽니까? 권 회장이 숨겨둔 딸이라도 되나요? 아닙니다. 요즘 재계에서 가장 핫한 인물이죠. 화영 이 씨의 50조 원짜리 UAE 계약을 성사시킨 전설의 전략가, 이름이 한지수 실장이라고 합니다. 아, 그 베일에 쌓여있던 인물이군요. 대단한 미인이면서 동시에 얼음장 같네요. 감히 말을 걸기도 어렵겠어요. 사람들의 속삭임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방청석 맨 뒷줄, 검은색 모자를 눌러 쓴 한 여성이 조용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안경 너머의 그 눈은 그가 교도소 앞에서 마주쳤던 그 차가운 눈도, 갈라쇼에서 마주쳤던 그 서늘한 눈도 아니었다. 그 눈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마치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풍경을 바라보는 듯한 완벽한 무관심이었다. 그것이 강태민에게는 30년의 징역형보다 더 끔찍한 형벌이었다. 한지수는 그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지워버린 것이다. 그것은 함정이었다. 한지수. 그녀가 돌아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한 완벽한 사기극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깊은 금고가 어디인지 알고 있었고 그 금고를 통째로 훔쳐가 버렸다. 그는 절망감에 울부짖었다. 자신이 3년간 감옥에 가둬놓고 썩어가고 있다고 비웃었던 그 여자가 밖에서 자신의 무덤을 파고 있었던 것이다. 한지수는 판결이 끝나자마자 플래시 세례가 쏟아지기 전에 조용히 법정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차에 올라타며 모자를 벗었다. 3년간의 지옥과 6개월간의 전쟁이 비로소 막을 내렸다. 그녀는 운전기사에게 목적지를 말했다. 본사로 가죠. 그녀는 익명의 발신자로 오유라에게 한 통의 이메일을 보냈다. 첨부 파일에는 JS그룹 법무팀이 작성한 것처럼 위조된 제주 리조트 사업 손실 책임 전가 및 관련자 법적 조치 검토 보고서가 들어 있었다. 강태민이 공매도 실패의 손실을 메우기 위해 제주 리조트 사업에 대한 특별 감사를 지시했으며 모든 책임을 오유라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로부터 다시 6개월이 흘렀다. 혹독했던 겨울은 지나가고 서울에는 완연한 여름이 찾아왔다. 구 JS그룹의 본사 건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화영그룹 강남타워라는 새로운 간판이 걸렸다. JS그룹은 강태민의 유죄 판결과 동시에 파산 선고를 받았고 화영그룹은 법정 관리를 통해 JS그룹의 우량 자산 대부분을 합병하는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바로 그 시각 더 헤리티지 펜트하우스의 지휘본부, 거대한 월스크린에는 강태민의 차량 위치를 나타내는 붉은 점이 신라호텔 주차장에서 미친 듯이 깜박이고 있었다. 권민준 회장은 샴페인 잔을 들고 한지수에게 건넸다. 축하하오, 한 실장. 바랄라의 자금은 이미 스위스 은행의 손을 떠나 제3국에 개설된 우리의 안전 계좌로 회수되었소. 완벽한 승리요. 강남타워 50층. 과거 강태민이 자신의 왕국처럼 군림했던 회장실. 이제 그곳의 주인은 바뀌어 있었다.
문 앞의 명패에는 화영그룹 부회장 한지수라고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집무실 내부는 강태민의 과시적이고 화려했던 취향 대신 차분하고 지적인 미니멀리즘으로 완벽하게 재구성되어 있었다. 오직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지는 서울의 전경만이 그대로였다. 강태민은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장본인 권민준을 발견하자마 F빛이 번뜩였다. 그는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하는 것보다 이 늙은 여우의 의중을 파악하는 것이 먼저라고 판단했다. 그는 곧장 권민준을 향해 거침없이 걸어갔다. 그의 눈에는 오직 권민준만이 보였다. 그 옆에 서 있는 여자 따위는 그저 권 회장이 과시용으로 데려온 또 하나의 트로피 정도로만 여겼다. 한지수는 거대한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3년 하고도 몇 달 전 그녀는 이 건물 로비에서 수갑을 차고 끌려나갔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이 건물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강태민은 이 풍경을 보며 세상을 다 가졌다고 생각했겠지만 지수는 오직 자신이 짊어져야 할 책임의 무게만을 느꼈다. 지수는 샴페인 잔을 받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스크린에 고정되어 있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돈은 그를 묶어둘 사슬일 뿐입니다. 이제 그 사슬을 당겨서 그가 3년 전에 저질렀던 죄와 오늘까지 저지른 모든 죄를 세상에 드러낼 시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기쁨이나 흥분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얼음 같은 집행의지만이 존재했다. 노크 소리와 함께 권민준 회장이 집무실로 들어왔다. 그는 이제 그녀의 상사가 아니라 그녀의 파트너였다. 한 부회장, 방금 JS 건설의 마지막 자산 실사 보고서가 올라왔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부실이 훨씬 심각했지만 당신이 제안한 구조 조정안 덕분에 핵심 인력과 기술은 대부분 건졌소. 그는 태블릿을 그녀에게 건네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제안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콩고민주공화국 DRC, 정부가 비밀리에 매각하는 코발트 및 히토류 광산의 독점 채굴권을 가진 다국적 컨소시엄에 참여할 기회였다. 제안서에는 실제와 구분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교하게 위조된 콩고 정부의 공식 문서와 막대한 매장량을 보장하는 지질 탐사 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이것은 한지수와 권민준 회장이 몇 달에 걸쳐 설계한 완벽한 덫이었다. 지수는 태블릿을 받아들고 보고서를 훑어보았다. 그녀의 눈은 기계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분석했다. 다행입니다. JS 건설의 하청업체 대금 지급도 이번 주로 모두 완료되겠군요. 권민주는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참 놀라운 사람이요. 그녀는 통신팀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모든 자료는 준비되었습니까? 김상훈 부장이 넘긴 판도라 원본 장부, 3년 전 사건에 조작된 증거와 원본 녹취 파일, JS전자의 불법 자금 이체 내역, 그리고 방금 강태민이 사기당한 바랄라 펀드의 흐름까지. 팀장이 긴장된 얼굴로 대답했다. 모든 패키지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 서울중앙지검, 그리고 5대 언론사 방송국에 동시 전송 대기 중입니다. 그가 말을 이었다. 강태민이 빼돌렸던 바랄라의 자금 1조 1천억 원. 당신은 그 돈을 단 한 푼도 개인적으로 취하지 않았소. 오히려 그 돈 전부를 JS그룹의 부채를 청산하고 강태민 때문에 파산 위기에 몰렸던 하청업체들과 직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했지. 사람들은 당신이 잔인한 복수를 했다고 말하지만 내가 본 것은 가장 철저한 형태의 정의였소. 권 회장님, 요즘 아주 기세등등하십니다. UAE 건으로 재미 좀 보셨나 봅니다. 강태민이 특유의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빈정거렸다. 권민주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온화하게 웃어 보였다. 강 회장이야말로 얼굴이 아주 좋아 보이십니다. JS그룹의 유동성 위기설은 그저 헛소문이었나 봅니다. 뼈가 있는 농담이 오갔고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지수는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 복수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합니다. 회장님, 복수는 그저 강태민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일 뿐이죠. 제가 원했던 것은 파괴가 아니라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훔쳐간 JS그룹의 돈은 원래 직원들과 주주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었고 제 명예는 법정에서 회복되어야 했으며 그는 그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법의 이름으로 치러야 했습니다. 지수는 시계를 확인했다. 새벽 5시, 동이 트기 직전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다. 그리고 JS그룹이 맞이할 영원한 어둠의 시작이었다. 전송하십시오. 그녀의 나직한 명령이 떨어졌다. 수십 개의 암호화된 파일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심장부로 일제히 전송되기 시작했다. 거대한 심판의 그물이 마침내 던져졌다. 그녀는 3년간의 감옥 생활을 떠올렸다. 그곳에서 그녀가 배운 것은 증오가 아니었다. 그것은 차가운 인내와 감정을 배제한 채 오직 목표만을 바라보는 강철 같은 의지였다. 강태민은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았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그녀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인 냉철함을 선물한 셈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유일하게 접근할 수 있는 돈줄인 제주 리조트 사업의 예비비 계좌에서 돈을 빼돌리기 시작했다. 유령 회사를 세워 허위 용역 계약을 맺고 자재비를 부풀리는 고전적인 수법을 사용했다. 그녀의 회계 처리는 조잡하고 서툴렀지만 JS그룹 전체가 혼란에 빠진 지금 그녀의 작은 도둑질을 눈치챌 사람은 없었다. 그녀는 강태민이 선물했던 보석과 시계들을 처분하고 오피스텔 금고에 현금 다발을 쌓기 시작했다. 권민준이 그녀의 옆에 나란히 서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강태민은 30년형을 받았소. 항소했지만 기각되었지. 그는 아마 감옥에서 생을 마감할 거요. 오유라도 5년을 꼬박 채워야 할 테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소. 한 부회장. 오전 7시. 대한민국이 잠에서 깨어남과 동시에 뉴스가 폭발했다. 모든 방송국의 아침 정규 방송이 중단되고 긴급 속보가 화면을 뒤덮었다. 속보 JS그룹 수조 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 포착. 검찰 압수수색 착수. 단독 강태민 회장 3년 전 아내에게 횡령 혐의 뒤집어 씌운 정황 드러나. 지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과거의 원한에 묶여 있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저 멀리 한강 너머의 지평선을 향하고 있었다. 아닙니다,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생명력이 꿈틀대고 있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강태민은 그제야 권민준 옆의 여자를 제대로 쳐다보았다. 그는 예의상 손을 내밀며 상대를 무시하는 듯한 말투로 입을 열었다. 처음 뵙는 얼굴인데 권 회장님의 새로운 비서신가? 그의 말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 여자가 누구든 자신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었다. 여자는 그가 내민 손을 잡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것은 지옥에서 돌아온 자의 복수극이 끝났음을 알리는 선언이자 대한민국 재계의 지도를 바꿀 새로운 전략가가 탄생했음을 알리는 서막이었다. 한지수의 두 번째 인생. 그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한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뉴스는 융단 폭격처럼 쏟아졌다. 한지수가 제공한 증거는 너무나도 치밀하고 구체적이어서 반박의 여지조차 없었다. 판도라의 자금 흐름도, 강태민의 음성이 담긴 원본 녹취 파일, 오유라와의 공모 정황, 그리고 사무스틸 사태를 막기 위해
JS전자의 깨끗한 돈을 불법적으로 유용한 증거까지. 대한민국 재계 4위 JS그룹의 민낯이 남김없이 드러났다. 강태민은 이 제안을 하늘이 내린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는 화영 이 씨가 터뜨린 50조 원짜리 UAE 계약을 떠올렸다. 자신도 그의 버금가는 혹은 그 이상의 성과가 절실했다. 이 투자가 성공한다면 그는 JS그룹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물론 단숨에 글로벌 자원 시장의 거물로 떠오를 수 있었다. 또한 바랄라의 자금을 이 컨소시엄의 안전한 에스크로 계좌로 옮기면 오유라의 배신 따위는 문제도 되지 않았다. 오전 8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과 금융감독원 조사관들이 JS그룹 본사 사옥에 들이닥쳤다.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태민은 이 모든 사실을 자신의 차 안에서 라디오를 통해 듣고 있었다. 그는 공포와 분노로 이성을 잃고 본사로 차를 몰았다. 증거를 인멸해야 했다. 서버실을 파괴해야 했다. 하지만 그가 본사 로비에 도착했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수백 대의 카메라 플래시와 검찰 수사관들이었다. 그 순간 강태민의 세상이 멈췄다. 웃음기 하나 없는 차가운 눈동자, 모든 감정이 거세된 듯한 무감각한 표정. 하지만 그 깊은 곳에서 타오르는 자신을 향한 경멸과 조소. 그는 이 눈빛을 알고 있었다. 3년 전 자신이 모든 것을 빼앗고 법정에 세웠을 때 마지막까지 자신을 노려보던 그 절망과 분노의 눈빛. 하지만 지금 그 눈에는 절망 대신 상대를 압도하는 냉철한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강태민 씨, 횡령 혐의 인정하십니까? 전 부인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 사실입니까? 오유라 씨와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기자들의 질문이 그에게 쏟아졌다. 그는 멍하니 서 있었다. 바로 어젯밤 이 나라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내려다보던 그가 하룻밤 만에 가장 추악한 범죄자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 강태민은 오유라를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불렀다. 값비싼 와인과 최고급 요리가 차려졌지만 식탁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태민은 와인잔을 돌리며 나지막이 물었다.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여. 유라 씨, 혹시 내가 모르는 걱정거리라도 있어? 아니면 내가 모르는 새로운 친구라도 사귄 건가?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교활했고 그 눈빛은 그녀의 속을 꿰뚫어 보려는 듯했다. 그의 입술이 경련했다. 한지원? 그 이름이 그의 목구멍에서 신음처럼 새어나왔다. 믿을 수 없었다. 감옥에서 초라하게 썩어 문드러졌어야 할 그의 아내가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이런 화려한 자리에 자신의 가장 큰 적인 권민준의 곁에 서 있단 말인가. 그의 뇌가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그는 자신이 헛것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다. 오유라는 이메일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질렀다. 이것은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던 시나리오였다. 강태민이 자신을 제2의 한지원으로 만들려 하고 있었다. 그녀의 공포는 탐욕을 집어삼켰다. 그녀는 더 이상 소극적으로 돈을 빼돌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접근할 수 있는 판도라 시스템의 하위 계좌에 접속해 훨씬 더 큰 금액을 자신의 유령 회사 계좌로 이체하려 시도했다. 그는 수사관들에게 끌려가며 카메라를 향해 무언가 소리치려 했다. 한지원, 그 여자가. 하지만 그의 외침은 수많은 셔터 소리에 묻혀버렸다. 그의 눈에 마지막으로 들어온 것은 본사 건물 외벽의 거대한 전광판에 나오는 자신의 체포 속보와 그 아래로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JS그룹의 주가 그래프였다. 개장과 동시에 하한가로 직행하며 그가 평생 쌓아 올린 제국이 먼지처럼 사라지고 있었다. 수사관들이 그에게 다가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강태민은 저항할 기력조차 없었다. 그는 자신이 한지수의 손바닥 위에서 완벽하게 놀아났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돈뿐만 아니라 자신의 명예, 권력, 그리고 자유까지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